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1장 인공지능 소개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지능은 뭘까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은 역시 뭘까요? 그리고 과거에 기계가 최대한 사람처럼 생각하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앨런 튜링이 수행했었던 튜링 테스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의 최근 응용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링 테스트와 인공지능 최신 응용 분야를 간단히 비교해 보시면서 과연 이런 인공지능은 아주 오래전인 195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능,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은 과연 뭘까요? 지능은 인간이 사물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예측 불허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합리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적인 기능을 흉내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학습을 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함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탑다운 방식과 다운타운 방식이 있는데요. 탑다운 방식은 일종의 기존의 지식공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합리주의, 이성주의, 즉 데카르트나 마빈스키 분들이 추구하셨던 개념입니다. 즉 사람이 기계에게 이성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반면에 반대의 개념으로 다운탑 어프로치가 있고, 이 개념이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철학적인 개념에서 경험주의랑 유사한 개념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머신,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러닝하는 것입니다. 결과 러닝을 데이터에서 하기 때문에 철학주의자 입장에서는 경험주의랑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에서는 크게 세 파트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문제에서 목적하는 게 무엇인지 목적함수. 두 번째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표현학습이 있습니다. 향후 차차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이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풀 수 있는 일반화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인공지능을 흉내내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즉 이성과 합리주의를 철학적으로 연구하셨던 그런 부류가 있다면, 그런 탑다운 어프로치가 아닌 다운탑 어프로치인 경험주의가 또 다른 철학주의 연구 분야가 되겠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최근에 많이 언급하고 배우고 있는 머신러닝 관점이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에서 뭔가를 파운딩하는 개념이죠.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철학자 혹은 연구자들마다 정의가 약간 다릅니다. 철학자들은 크게 이성주의와 그 다음 앞서 살펴본 대로 경험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정의가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think humanly,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thinking rationally, 인간처럼 행동하는 acting humanly,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acting rationally가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철학주의자들이 추구했었던 그런 합리 혹은 이성주의가 있고, 또 머신러닝처럼 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개념이 있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데피니션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데이터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경험을 바탕으로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지능을 갖게 하는 그런 부류의
다운탑 어프로치, 즉 경험주의를 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식공학, 즉 예전의 철학주의에서는 합리주의나 이성주의 측면에서 탑 다운 어프로치를 하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먼저 큰 틀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각각의 어프로치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기계학습과 딥러닝으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 인간처럼 기계가 학습하고 추론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좀 러프하고 철학적인 그런 두 부류가 있다 할지언정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약간 다릅니다. 반면에 인공지능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이 기계학습,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빅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딥러닝이 있겠습니다. 최근의 인공지능 활약의 예시로는 1997년도 IBM의 딥블루, 그 다음 2011년도에 IBM의 왓슨, 2016년도에 알파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1997년 IBM의 딥블루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 게리 게스파로트를 꺾으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2011년도에는 특히 IBM 왓슨이 사람을 제치고 아주 유명한 퀴즈쇼인 제퍼디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모두 알고 있는 알파고가 드디어 이세돌을 이김으로써 인공지능의 꽃을 다시 한번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알파고의 변신은 앞서 보이는 그래프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대략 36시간 이후에 알파고 제로는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 리트를 넘어섰고 72시간 후에는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리와 상대하여 100대 0으로 윈을 하였습니다. 40일 이후에는 이전의 모든 버전을 넘어섰죠. 이런 알파고가 어떻게 훈련 일수를 고려해서 점점점 더 업데이트 되는지는 사실 옐로우 평점이라고 하는 ELO라고 하는 지수를 가지고 트레이싱을 하게 됩니다. 이런 ELO, 엘로 평점을 업데이트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참고로 이전 점수와 기존 점수를 사용하면서 내 예상 승률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와 패배와 무승부를 계속 트레이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엘로 레이팅 계산법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튜링 테스트입니다. 저희가 앨런 튜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과연 제3자가 기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결국에 그 기계는 지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튜링 테스트를 앨런 튜닝이 했는데요. 앨런 튜닝은 사실 영국의 수학자이고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거를 측정함에 있어서 바로 팩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기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면 제3자가 속은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 기계가 지능을 가진 것일 것이다 라고 데피니션을 정의를 내렸고 이 테스트를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편적인 컴퓨터 개념도 주창했지만 결국에 아주 완성도를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는 결국에 질문자는 제3의 공간에 있고 인간과 컴퓨터가 각각 다른 공간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터미널 통신을 통해서 질문함으로써 과연 기계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포커싱을 뒀습니다. 질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당신은 컴퓨터입니까? 그러면 컴퓨터가 절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복잡한 계산을 물어봤을 때 한참 쉬었다가 자연스럽게 인간처럼 어떻게 보면 틀린 답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질문자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컴퓨터는 미리 정의된 답변을 제시를 하고 역시 추상적인 이런 사랑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도 미리 저장된 답변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문장에서 특정한 키워드가 발견이 되면 어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답변을 인위적으로 생성한 후 반환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일종의 심리치료사의 행동을 모방하기 위해서 196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앨런 튜닝과는 조금 다른 패턴인데요. 엘리자의 답변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Is something trouble you? 라고 하면 Men are also alike 라고 하면서 마치 사람을 흉내내는 그런 추상적인 답변조차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What is the connection do you suppose? 라고 하면 They are always bugging us about something or another. Can you think of a specific example? Well, my boyfriend made me come here. Is it important to you what your boyfriend made you come from here? He said I'm depressed much of the time. I'm sorry to hear that you are depressed. It's true I'm unhappy. 라고 하면서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듯이 인지적인 답변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답변은 정말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답변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단어들의 조합을 뭔가 그럴싸하게 조합을 해서 답변을 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인의 방에 이그젠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영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닫힌 방에 있고 중국어 질문과 답변이 적힌 책, 종이, 연필, 지우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방 안으로 중국인 질문자가 중국어로 질문을 써서 종이를 안에 넣으면 세알러라고 하는 사람은 준비된 책에 따라 답변을 중국어로 써서, 즉 말은 하지 못하고 중국어를 써서 밖의 질문자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풋을 제공하는 중국인과 아웃풋을 해독해야 되는 중국인은 마치 방 안에는 중국인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착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호를 단순히 조작해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과 같은 의미에서 생각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튜링 테스트를 반박을 했습니다. 즉 튜링 테스트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기존의 어떤 매핑할 수 있는 단어들의 조합을 가지고 뭔가 그럴싸하게 사람처럼 대답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튜링 테스트를 반박을 했습니다. 즉 완성도가 높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였죠. 또한 유진 구스트만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심판관 중에 33%가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관이 What is your worst memory in your life so far? 라고 하면 유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I don't understand explain 이라고 하고 좀 더 구체적인 또 다른 질문을 사람에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관이 Memory of something that happened to you what was bad or painful 이라고 하면 그제서야 약간 이해를 하면서 사람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That's a tricky question. My life was wonderful. I overcame many bad things that have happened to me in the past. However, the most painful memory I have had is performing very poorly in my grades when I was younger. 라고 하고 심판관이 Did you fail? Did you fail? 이라고 하면 유진이 partially 라고 하고 explain more 라고 하면 some grades turns out to be good, some turns out to be quite bad 라고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유진 구스트만이라던가 튜링 테스트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행동과 지적 행동이 사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어떤 인간 행동은 비지능적이고 또 일부 지적 행동은 비인간적이죠. 하지만 튜링 테스트는 너무 그 답변하는 기준이 사람처럼 자연스럽지가 않고 어떤 사람의 부류 중에서 일부분만 흉내내는 답변, 즉 단어들의 조합으로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인간미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진 구스트만이라던가 엘리자 이런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였죠. 즉 과거에 그 당시에 하드웨어, 즉 CPU라던가 메모리라던가
계산하는 성능이 한계가 있는 분산 처리가 되지 않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사람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사람의 많은 부류 중에서 어떤 모범적인 답안만 흉내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그 한계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게 기존의 인공지능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최근의 응용 분야로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업계, 광고 업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 챗봇, 의료, 로봇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연구가 다양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연구가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지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광고 부분에서는 현재 사용자가 보고 있는 웹사이트의 컨텐츠와 가장 유사한 상품이나 기사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챗봇 분야도 있는데요. 다양한 챗봇, 예를 들면 구글 어시스턴트라던가 아마존 알렉스와 같은 가상 어시스턴트, 페이스북 매니저 또는 위워치라고 하는 다양한 메시징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응답해주고 사용자에게 필요로 하는 걸 개인 맞춤형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의료 분야에서도 다양한 환자 데이터라던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전자 분석이라던가 질환별 맞춤형 답변을 하고 의사가 예를 들면 왓슨이라던가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진에게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는 게 좋을지, 진단하는 게 좋은지 오히려 물어봄으로써 다양한 의료진, 분야 전문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왓슨이 빅데이터를 엄청 많은 수많은 논문들을 읽음으로써 희귀병조차도 치료할 수 있는 답변을 요청함으로써 굉장히 높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음성인식도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예가 되는데요. 아마존의 알렉사, 그래서 필요한 것을 말하면 인터넷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주문해주는 이런 음성인식 분야도 최근 인공지능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의 시대죠. 그래서 강인공지능이라고 함은 명령받지 않은 일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자의식이 있는 인공지능도 있고 그 다음에 알파고와 같이 어떤 특정한 전문 영역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약인공지능 부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인공지능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인공지능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기존에 했던 직업이 많이 사라질지언정 그런 부분은 오히려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또한 기계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협업을 해서 동반자로서 같이 효율성을 높이고 오히려 인공지능이 도래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 창출군,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킬 수 있고 인공지능이 실수를 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인공지능이 과연 윤리적으로 올바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정말로 이 스레이숄드, 즉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이 기준이 맞은지 그거를 트레이싱하는 그런 직업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는 각각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협업을 한다면 인간이 좀 더 고차원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인공지능의 특징은 사람처럼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아주 큰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서 주의 상황을 인지하면서 확률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좀 더 우월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아마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추론을 하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기계적으로 사람처럼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지 않아도 되는 기계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24시간 파워만 제공이 된다면, 그리고 슈퍼컴퓨터의 분산 처리만 된다면 사람보다 훨씬 알파고처럼 전문 영역에서는 특히 좀 더 효율성이나 최적화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의 역사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대표적인 사례와 또 역시 인공지능도 실패를 2번 정도 겪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는 대략적으로 앨런 튜닝이 튜링 테스트를 소개함으로써 1950년대 첫 단추를 꿰매게 됐고요. 대략 1956년도에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런 다트머스 회의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철학자의 2부류가 참석을 했습니다. 합리이성,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다 참석을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엘리자가 1965년도에 오늘날의 챗봇의 원조로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이 1980년도 정도에 개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IBM의 딥블루가 1997년도,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선보였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IBM이 굉장히 유명한 게임쇼에서 사람을 이기고 우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에서 2014년도에는 시리나 구글과 같은 개인 비서가 음성 인식을 하면서 등장을 했고, 2016년도에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알파고의 유명한 사례를 기바로 한 대표적인 인공지능의 우수 사례를 보여준다면, 오른쪽 그래프는 발전을 했지만 대략 1980년도에 첫 번째 인공지능의 약간의 실패, 하드웨어의 부족이었어요. 빠른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이런 게 부족했고, 2번째 겨울은 1993년도에 이제 맞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하드웨어의 한계가 있지만 이론적으로도 역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이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점점 매 챕터 공부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의 페이지는 인공지능의 발전 흐름이 크게 3번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인공지능이 처음 태동을 하게 됐고요. 2번째 같은 경우는 통계 기반의 머신러닝과 분산 처리 기술이 2000년도에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이후에는 심층 신경망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붐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태동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1943년도, 사실 1950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워런과 월터라고 하는 분들이 간단히 그림으로 뉴런들의 네트워크를 그림으로써 태동이 됐고요. 다트머스 회의 때 다양한 철학자분들이 등장을 함으로써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앨런 튜닝의 튜링 테스트가 좀 더 구체화를 시켰고요. 또한 인공신경망의 초기 형태인 퍼셉트론이 사실 대략 69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 나온 것은 사실은 1969년도였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3번 이제 점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점프를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만 초기의 개념은 아주 오래전 1950년도, 60년도에 나왔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점프를 하면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가 실행하는 조건을 판단 아래 프로그램화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도메인에서 전문가가 지식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브로드하게 제너럴라이즈 돼서 인공지능을 개발하자가 아니고 그 분야에서만이라도
문제를 잘 처리하게 하자. 이런 개념이 1960년도에서 8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있었지만 하드웨어가 뒷받쳐주지 않았습니다. 1970년도 때 컴퓨팅 파워, 즉 CPU 속도나 메모리는 한계가 있었고요. 1980년도 때 컴퓨터의 연산은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컴퓨터를 사용해서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연산이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빅데이터와 함께 맞물리면서 인공지능은 제2의 업데이팅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망이 딥러닝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미지 처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면서 2010년도 이후에는 인공지능의 3차,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보게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960년도에서 80년도 때에는 전문가 시스템, 즉 어떤 조건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프로그래머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1차 인공지능의 붐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보시면 도메인마다 전문가들이 지식을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추론 엔진을 통해서 사용자는 질의와 답변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 시스템의 이그젬플은 덴트롤이라던가 메이슨이라고 하는 각각의 도메인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가 시스템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유용했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즈 된 상황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AI에 대해서 어떤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서 2010년도에 컴퓨터의 분산 기술이 발전을 하고 특히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예측과 분류를 통계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머신러닝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또한 확률론과 같이 맞물리면서 2000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통계 기반 머신러닝과 분산 기술의 처리 발전으로 인해서 제2의 인공지능의 업데이팅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고려해서 데이터 분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드디어 무어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에 따른 하드웨어 성능 향상과 분산 처리 기술이 결합을 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다시 신경망 연구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오토인 코너와 함께 딥러닝의 시대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심층 신경망 기반 이미지 인식 성능 향상과 함께 3차 인공지능 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인식 오류율이 5% 아래로 떨어지면서 딥러닝이 2015년도에 굉장히 인식받게 됐고요.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에도 딥러닝이 활용이 되면서 챗봇 로봇과 구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번역 서비스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경망의 부활은 사실 1982년도 물리학자 존 호필드라고 하는 연구자에 의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과 다양한 히든 레이어 그리고 출력층에 의해서 신경망이 부활이 되었는데요. 이런 신경망이 점점점 복잡해지고 딥러닝이 다양한 빅데이터와 동영상과 이미지 영상 분석에도 오류율을 줄임으로써 결국에 인공지능은 3차 전성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경망은 역전파라고 하는 백프로파게이션 개념과 맞물리면서 특히 대중화가 되는데요. 나중에 점점점 이 챕터를 공부하면서 깊게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I의 3차 부활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딥러닝, 즉 많은 레이어 히든 은닉층이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라는 개념과 함께 지금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미래는 결국에 사람처럼 그리고 앞서 철학자들이 고민했었던 것처럼
의식을 가지는 이런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도메인이 아니고 다양한 영역에서 제너럴라이즈돼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이것이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의식이 있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와 데이터, 디지털 클론까지 접목을 하면서 최근에는 많은 연구진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이 과연 좋은 일만 할까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어떤 스레시홀드, 어떤 결정을 할 때 판단 기준은 과연 맞는 걸까요?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레이딩, 즉 어떤 성과에 대해서 그 성과의 그 난이도, 즉 성과를 잘 이루었는지 아니면 정말 노력했는데 단순히 기계적인 빅데이터에 의해서 점수가 낮았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을 해고해야 될까요? 이런 기준점을 잡는 게 정말 기계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지, 이런 윤리적인 관점의 연구는 아직도 답이 없고 아직도 저희가 많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인공지능을 배움으로써 어떤 도메인에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을 대체해서 인공지능에게 시켜야 되는 일들이 과연 도덕적으로 맞는 일일지, 그리고 그런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이 인공지능만 믿고 맡겨야 되는지, 이런 수많은 윤리적인 것과 철학적인 고민에서 의식, 이런 부분은 아직도 많이 저희가 풀어나가야 되는, 같이 고민해야 되는 숙제와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같이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한 학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이메일, 그 다음에 카톡 문자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인공지능의 정의, 지능의 정의, 또 과거의 인공지능의 프로그램 예시, 그 다음에 최신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의 분야, 그리고 과연 이런 인공지능의 고민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떨어져 있었던 건지, 아니면 개념은 예전부터 나왔지만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빅데이터 출현과 함께 업데이트가 된 이런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인공지능의 개념을 조금 더 전문가답게 한 단계 한 단계 매 챕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에는 파이썬, 슈도코드, 그리고 파이썬 코딩도 때로는 접목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을 구체적으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